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의 한 신도시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늦은 나이까지 결혼 생각 없이 일에만 매달려 살다 40을 넘기고서야 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죠.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다 뒤늦게 만난 인연이라 그런지 저는 아내가 더없이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에 갑자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고 분노로 몸을 떨어야 했던 그날의 장례식장 풍경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힘겹게 꺼내는 이야기인 만큼 많은 분이 함께하며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결혼 전 저에게는 매일 같은 시간에 들르는 단골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한 블록쯤 떨어진 통유리로 햇빛이 잘 드는 작은 가게였죠. 거래처를 돌다 잠깐 숨을 돌리고 싶을 때면 늘 그곳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가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달콤하고 여유로운 시간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늘 숫자에 쫓기며 누군가를 신경 써야 하고 거래처 비위를 맞추느라 마음 편할 날이 드물었거든요. 그 와중에 잠시 그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을 넘기며 마음의 안정을 찾다 보면 어느새 잔뜩 긴장된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히 바쁜 날이 아니면 거의 매일 그 카페에 들르곤 했어요.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독립한 뒤로는 주말에도 자주 찾아갔죠. 그러던 어느 주말, 평소에 못 보던 직원이 보이는데 그 직원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절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문을 받으면서도 손님 하나하나와 눈을 맞추고 환하게 웃어 보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밝은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던지 저도 모르게 한참을 넋놓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제가 주문한 커피 한 잔을 건네받으며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그 직원이 저에게도 따뜻하게 웃어주더군요. 헌데 별것 아닌 그 미소가 그날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중에 거래처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지쳐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였는데 그 웃는 얼굴 하나가 묘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40 넘은 사내가 카페 직원 미소 하나에 우울하던 마음이 풀린다는 게 저 자신도 신기했죠. 그리고 그 무렵부터 저도 모르게 잠들기 전 그 직원의 얼굴을 떠올리며 주말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주말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카페를 찾게 됐어요. 처음엔 커피를 핑계로 들렀지만 나중엔 그 사람을 보러 가는 거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요. 그렇게 자주 얼굴 보며 친근하게 주고받던 인사가 짧은 대화가 되고 그러다 가게 마감 시간에 맞춰 기다렸다가 함께 저녁을 먹는 사이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저는 괜히 긴장돼 물컵만 만지작거렸어요. 40이 훌쩍 넘은 사내가 소년처럼 가슴이 뛰는 게 우습기도 했죠. 상대가 그런 제 어색함을 눈치챘는지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줬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이나 가게 사장님에 대한 얘기를 가볍게 풀어놓더라고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던 제가 용기를 내어 슬쩍 물어봤습니다. 평일엔 회사 가고 주말엔 카페 일하러 나오면 쉬는 날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안 힘들어요? 그러자 여자가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답하더군요. 몸이 힘든 건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잡생각만 많아져서요. 이렇게 바쁜 게 차라리 나아요. 그 말이 어쩐지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즐거웠어요. 헤어짐이 너무 아쉬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부터 바로 다음 주말이 기다려지곤 했죠. 하지만 상대는 자기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는 편이었어요. 제가 묻기 전에는 좀처럼 속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늘 남의 말을 들어주고 진심으로 조언해주면서도 정작 자기 얘기가 나오면 슬쩍 화제를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몇 번을 만나는 동안 조금씩 알게 된 것들이 있네요. 여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찍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든 사람이었어요.
평일에는 어느 건설회사 경리로 일하고 주말에는 그 카페에서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는 말에 제가 놀라며 까닭을 물었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엄마가 3년째 병원에 누워 계세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셨거든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못 깨어나셨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의식이 없는 채로 3년을 병상에 누워 계신다는 어머니. 그 곁을 지키는 게 세상에 자기 하나뿐이라는 그 사람의 말에 제가 감히 뭐라고 나설 수가 없더라고요. 더구나 형제도 없고 의지할 친척도 마땅치 않아 병원에 드는 돈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 일만으로는 부족해 주말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한 달 병원비가 어지간한 사람 월급을 훌쩍 넘긴다는 말에 저는 절로 한숨이 나오고 그런 얘기를 담담하게 털어놓는 상대를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간병을 혼자 짊어진 채 그 무게를 입 밖에 내지도 못하며 살아온 세월이 어땠을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그런 사정을 털어놓는데도 표정만은 어둡지 않더군요. 아니 오히려 이런 말을 해서 저를 더욱 놀라게 했죠. 그래도 저는 엄마가 그렇게라도 버티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엄마마저 떠나버리면 세상에 정말 저 혼자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저에게 미안하다는 듯이 이렇게 덧붙이더군요. 어머, 제가 괜한 얘기 떠들어서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네요. 이런 우울한 얘기 부담스러우시죠? 신경 쓰지 마세요. 저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활짝 웃는데 전 그 얼굴을 보는 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누가 봐도 힘에 부치는 처지인데 남에게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웃어 보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마음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도 남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내가 곁에서 짐을 나눠 들어준다면 저 사람도 훨씬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평생 제 앞가림하기에만 급급하게 살아온 인생에서 처음 드는 감정이었습니다. 40을 훌쩍 넘기도록 혼자였던 제가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된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는 제가 이상하기도 했지만 상대의 환한 웃음을 떠올리면 자꾸만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이었어요. 두 분께 그 사람에 관한 얘기를 꺼내자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학력이나 살아온 형편도 너무나 다르고 게다가 의식 없이 누워 계신 노모까지 모셔야 하는 사람이라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얘기를 듣다 말고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그 고생을 짊어지겠다는 거냐? 나이 들어서 사람을 만나면 더 신중해야지. 정에 휩쓸려서 덜컥 결정할 일이 아니다. 굳은 얼굴로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도 당연히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데 사귀다가 그런 일 생긴 것도 아니고 이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면서. 괜히 성급한 결정에서 평생 후회하지 말고 그 여자는 이제 만나지 마라. 엄만 절대 허락 못해. 물론 아버지의 깊은 한숨도 어머니의 반대도 전 다 이해했습니다. 부모 마음에 자식이 고생길이 뻔한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데 어느 누가 반기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두고 두 분을 설득했어요. 그 사람 어머니 병원비 대느라 평일 주말 없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더라고요. 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사람 곁에 있어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제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랑 살면 앞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웃으며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언제 이 나이 먹도록 이런 마음 먹어본 적 있었어요? 결혼할 생각 전혀 없었던 거 두 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야 그렇다 쳐도 현실은 다르다. 그런 짐은 나눠지는 게 아니야. 지금은 천년만년 버틸 수 있을 것 같겠지만 사람은 결국 지치게 되어 있어. 하지만 전 물러서지 않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만약 짐이라고 해도 둘이 나눠서 짊어지면 그만큼 가벼워지는 거잖아요. 전 그 사람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매달리고 설득하기를 반복한 지 일주일 만에 드디어 부모님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절실한 제 진심을 느끼셨는지 아니면 다 큰 아들의 고집을 끝내 꺾을 수 없다고 여기셨는지 힘든 결정을 내려주셨죠. 어머니는 그래도 끝까지 미덥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네가 좋다는데 어쩌겠니? 그래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끈대 미련을 버리지 못하셨죠. 하지만 제가 물러서지 않자 눈물까지 보이시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살아보면 못 보던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법이니까 네 전부를 다 내주진 말아라.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미련 없이 돌아서도 돼. 네가 그런다고 아무도 손가락질할 사람 없다. 알았지? 하지만 저는 여자와의 관계를 허락받았다는 기쁨에 들떠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후회하는 일 없을 거예요. 그 사람 한번 만나보시면 두 분도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거고요. 힘든 상황에서도 얼마나 밝고 진실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저 어머니의 말씀을 노파심에서 나오는 과한 걱정이라고만 생각하며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석 달 만에 그 사람과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됐죠. 남들이 들으면 너무 성급하다 할 만큼 빠른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늦게 찾아온 인연인 만큼 꼭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얼른 가족이 되어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결혼식은 참 조촐했습니다. 양가 친척이 많지 않은 데다 아내 쪽은 사실상 챙길 가족이 없다시피 했으니까요. 전 그게 마음에 걸려 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서희야, 혹시 더 부를 사람 없어? 친구들도 더 부르고 그러지 왜? 그 말에 아내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누굴 부르겠어.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친구들하고도 다 연락이 끊겼어. 평소에는 전화도 한 번 안 하다가 결혼한다고 갑자기 연락하는 것도 웃기잖아. 난 그냥 조용히 치르고 싶어. 어차피 엄마도 못 오실 거고. 그 말이 어딘가 쓸쓸하게 들려 더는 캐묻지 못하고 그저 아내의 손만 잡아줬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날이 더없이 행복했어요. 하객수가 적은 것도 예식이 소박한 것도 조금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는 아내를 보며 늦은 나이에 비로소 가정을 이뤘다는 사실이 꿈만 같고 행복해서 아내의 그 웃음을 평생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만 했죠. 신혼집은 제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좋은 아파트로 구했습니다. 그동안 좁고 낡은 방에서 어렵게 지냈을 아내에게 번듯한 곳에서 두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생활을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처음 신혼집에 들어선 날 아내는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더니 눈가가 촉촉해지며 저를 바라봤어요. 자기야, 여기가 정말 이제 내 집이야? 전 그런 아내를 바라보고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아무도 방해할 사람 없는 우리 집이야. 이제 우리 여기서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은 거라고. 그러자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데서 살아도 되는 건가 모르겠어. 내 주제에 어떻게... 그 말이 어찌나 안쓰럽고 마음 아프던지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이제 고생 끝났어.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지금까지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일만 하면서 산 게 아닌가 싶다니까. 당신은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은 거야. 장모님 일도 혼자 짊어지지 말고 나한테 기대해.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그동안 혼자 고생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만난 거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앞으로 많이 웃게 해줘야지. 그렇게 시작된 신혼의 나날은 잔잔하지만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아내를 꼭 한번 안아준 뒤 집을 나섰네요. 그리고 퇴근에 돌아오면 집안에 맛있는 냄새와 온기가 가득했죠. 그 사소한 풍경이 저에게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어두컴컴한 집에 들어가던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더군요. 주말이면 둘이 마트를 둘러보고 가끔은 아내를 위해 소문난 맛집에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전 배가 부른 기분이었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전 40이 넘어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무렵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가정을 이뤘다는 뿌듯함과 사랑하는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보람으로 평생 일에만 파묻혀 살던 제 인생에 비로소 온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 곁에 아내가 있고 저녁이면 함께 마주 앉을 식탁이 있다는 것. 그 당연해 보이는 일상이 저에겐 쉽게 손에 잡을 수 없는 행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신혼생활 중에도 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남아있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장모님이셨죠. 저는 결혼 전에 딱 한 번 장모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신없이 누워 계신 분이라도 사위로서 도리는 하고 싶어 인사를 올리러 간 겁니다. 한데 아내는 병원에 가겠다는 저를 말리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나 자기한테까지 엄마 그렇게 누워 계신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냥 마음으로만 인사드리면 안 될까? 아내의 뜻밖의 반응에 제가 정색하며 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이제 가족이 되는 건데 내가 얼굴이라도 뵙고 인사드려야지. 그럼 뭐해. 듣지도 보지도 못하시는 걸. 아니야. 그래도 내 마음이 안 편해. 당신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건 아는데 딱 한 번이라도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 그런 제 말에 결국 아내는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저를 장모님의 병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여러 개의 기계를 주렁주렁 달고 주무시듯 누워 계신 장모님은 한눈에 봐도 아내와 많이 닮으셨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곁으로 가서 귓가에 대고 속삭이듯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 사위 인사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서희 더는 고생하지 않도록 옆에서 잘 지킬게요. 얼른 일어나세요. 하지만 아내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혼자 가겠다는 말에도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어요. 자기야, 제발. 나 좀 더는 미안하게 하지 마.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우리 엄마한테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진 않단 말이야. 자기 덕에 나 회사도 알바도 다 그만두고 편하게 살림만 하면서 엄마 돌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 걱정은 넣어두고 자긴 일에만 집중해. 그게 내가 자기한테 가장 바라는 거야. 그래서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아내의 마음을 존중해주기로 하고 매달 병원비만 송금해주며 가끔 장모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헌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부쩍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죠. 의식 없이 누워 계신 분을 돌보려면 병원을 자주 드나들 수밖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을 감안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부터 그 횟수가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하고 나면 집을 나섰다가 퇴근할 무렵에야 부랴부랴 돌아오는 날이 일주일에 두세 번은 됐어요. 어떤 날은 제가 먼저 집에 도착해 한참을 기다리기도 했고요.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아내를 기다리다 보면 문득 허전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의심 같은 건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모님 곁을 지키느라 그러는 거려니 안쓰러운 마음만 들었죠.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그날도 늦게 들어온 아내에게 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병원에 있는 것 같던데 장모님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러자 아내는 피곤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답하더군요. 사실 요즘 엄마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 자주 들여다봐야 마음이 놓여서 그래. 바쁜 의료진한테만 맡겨두기가 영 불안하더라고. 뭐?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럼 주말이나 퇴근 후에는 내가 병원에 있을게.
하지만 아내는 역시 그때도 펄쩍 뛰며 한사코 절 말렸어요. 아니야, 안 돼. 자기가 의사도 아니고 병원에 가봤자 멍하니 앉아만 있다가 오는 건데 뭐하러 고생을 해. 종일 힘들게 일했으니까 퇴근 후에라도 편하게 쉬어야지. 나 괜찮으니까 제발 신경 쓰지 마. 그게 날 도와주는 거라니까. 그렇게까지 말하는데야 제가 더 고집을 부릴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아내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그저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혼만 하면 아내의 고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장모님 일만큼은 제가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죠. 가끔은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아내를 기다리며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고생하는 사람을 지켜봐야지? 이게 끝이 있긴 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다 이내 고개를 내젓곤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벌써 이런 생각을 하지? 고작 몇 달밖에 안 됐으면서. 이래서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말씀 하신 건가? 지치면 돌아서도 된다고. 아니야. 내가 무슨 생각을. 우린 너무 행복한데.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만큼 끝이 보이지 않는 아내의 고생을 지켜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부모를 그토록 헌신적으로 모시는 사람이니 남편인 저와 아이한테는 오죽 잘하겠나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서 매일 밤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그런 심성 고운 사람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헌데 결혼한 지 반년이 되어갈 무렵 회사에서 갑작스레 일본 출장 지시가 떨어졌어요. 거래처와 중요한 계약건이 걸려 있어 며칠간 자리를 비워야 하는 일정이었죠. 분명 결혼 전이라면 반가운 출장이었을 거예요. 오랜만에 해외에도 나가고 제가 맡은 일에서 큰 성과를 낼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맘때는 출장을 준비하면서도 아내가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상태가 안 좋다는 장모님과 혼자 지낼 아내가 걱정된 거죠. 그래도 회사에서 정한 일을 거부할 순 없어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당부했습니다. 여보, 나 없는 동안 너무 무리하지 마. 힘든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알았지? 아내는 그런 제 걱정이 무색할 만큼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하지 마. 나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일 잘 보고 와. 이번 계약 진짜 중요한 거라며. 나 신경 쓰지 말고 꼭 좋은 결과 들고 와. 내가 맛있는 거 잔뜩 해놓고 기다릴게. 그래, 알았어. 혼자라고 끼니 거리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그렇게 신신당부한 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주일간의 출장 일정은 무척 빡빡했어요. 거래처와의 미팅이 줄줄이 이어지며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낯선 도시의 호텔에 묵으며 하루 종일 회의실을 오가다 보면 저녁에 녹초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틈틈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어요. 아내는 별일 없이 잘 지낸다며 도리어 제 끼니를 챙기더군요. 그런데 출장 닷새째 되던 날 아내와 도무지 연락이 닿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도 신호만 가다 끊기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병원에 가서 못 봤나 보다 했어요. 다른 환자들한테 방해가 된다며 휴대폰을 꺼두거나 무음으로 해두는 일이 흔했으니까요. 하지만 한나절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으니 슬슬 불안해지더군요. 혹시 장모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아내가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타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을 끝내고 나와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엔 신호가 끊기지 않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아내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여자의 음성이었죠. 상대는 공손하게 말했어요. 여보세요? 저 죄송한데요. 이 전화기 주인분이 몇 시간 전에 모친상을 당하셨어요. 제가 같은 병실에 있던 보호자인데 환자분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로 옮겼거든요. 근데 간호사가 그러는데 조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경황이 없었는지 따님이 전화기를 놓고 가셨거든요. 근데 전화가 하도 울려서 제가 대신 받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친상이라니. 그 말인즉 3년을 의식 없이 버티시던 장모님이 끝내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이었어요. 결혼 전 인사드릴 때 힘없이 누워 계시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 환자분이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네, 그렇다니까요. 저기 따님이 전화기 가지러 왔나 보네요. 잠깐만요. 잠시 후 전화기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자기? 전 잔뜩 가라앉은 아내의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장모님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았던 거야? 대체 왜? 폐혈증이 왔어. 약으로 잘 버티시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중환자실로 모신 지 몇 시간 만에 떠나버리셨어. 그동안 어떻게 버텼는데 이렇게 쉽게 떠나실 줄은 몰랐어. 그러면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다 서둘러 말했어요. 여보,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갈게. 비행기 제일 빠른 걸로 알아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한데 그런 저에게 아내가 뜻밖의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야, 안 와도 돼. 장례 안 하기로 했어. 전 그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장례를 안 치른다니. 그래도 장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왜 장례를 안 치러? 아내는 울면서도 분명하게 말했어요. 올 사람도 없는데 뭘 거창하게 해. 요즘은 무빈소로 조용히 치르는 사람도 많은 추세래. 그냥 나 혼자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자긴 괜히 일정 망치지 말고 일이나 마저 보고 와. 응?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위가 장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도 안 지킨다는 게 말이나 돼? 임종도 못 지키고 당신 곁에 있지도 못했는데. 나 그렇게 못해. 지금 당장 비행기표 알아볼 거야. 자기야, 제발. 자기까지 그럼 나 더 힘들어져. 안 그래도 힘든데 자기까지 일정 다 업고 들어오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 부탁이야. 날 생각한다면 그냥 일 다 보고 천천히 들어와. 응? 아내가 그렇게까지 사정하니 저도 더는 우길 수가 없어 일단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3년을 곁에서 지킨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마당에 오죽 경황이 없을까 싶어 저까지 아내를 지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 그렇게 힘든 아내를 혼자 외롭게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어요. 어차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출장 일정이고 뭐고 일이 손에 안 잡힐 게 뻔하기도 했고요. 이미 제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아내가 그 큰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게 마음 아프고 속상했죠. 평생 어머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 그 어머니를 잃고 홀로 울고 있을 모습을 떠올리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남은 일정을 동료에게 부탁하고 귀국할 채비를 서둘렀어요. 아무리 아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남편과 사위된 도리로 장모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은 지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가장 빠른 표를 구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네요. 괜히 미리 말해봤자 또 오지 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도 제 머릿속엔 내내 혼자 슬픔을 견디고 있을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깜짝 놀랄 아내를 꼭 안아주며 이제 남편이 왔으니 괜찮다고 위로해줄 생각만 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려 서둘러 택시를 잡아 타고 장모님이 입원해 계시던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얼마 후 택시가 병원에 다다랐을 때 제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온 터라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있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곧장 장모님이 입원해 계시던 병동으로 올라갔어요. 혹시 그쪽에 물어보면 임종 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싶어서였죠. 헌데 병실은 이미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고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보여 팔을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네요. 저 여기 계시다 중환자실로 옮긴 분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분 보호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자 간호사가 잠시 제 얼굴을 살피더니 어쩐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 환자분은 안치되셨고 가족분들은 지금 장례식장에 계실 거예요. 1층으로 내려가셔서 별관 쪽으로 가시면 돼요. 오래 입원하셨던 분이라 저희도 이따 빈소에 가보려고요. 장례식장이라는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분명 아내는 빈소를 차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버젓이 장례식장에 있다니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빈소 장례는 아니다 싶어서 마음을 바꾼 거겠지. 그래도 빈소를 차렸으니 다행이네. 그런 생각을 하며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가 별관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빈소가 모여있는 복도에 들어서니 입구마다 고인과 상주의 이름을 적은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저는 장모님 성함을 떠올리며 안내판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낯익은 이름 석자를 발견했지만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죠. 상주를 알리는 안내판에 아내와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 옆에 분명 사위라고 적혀 있었는데 거기 적힌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봤나 싶어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들여다봤지만 아무리 봐도 그 이름은 제가 모르는 생전 처음 보는 이름이었죠. 그때부터 갑자기 머릿속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장모님한테 사위라면 이 세상에 저 하나뿐인데 대체 저 낯선 이름의 남자는 누구란 말인지. 그곳이 동명이인의 다른 빈소인가 싶었지만 아내의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 걸 보니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낀 순간 가슴이 쿵쿵 뛰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애써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장례를 돕는 친척이나 지인을 사위로 착각한 건 아닐까? 안내판에 다른 상주의 이름을 잘못 적은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러면서 떨리는 마음을 억지로 누르며 천천히 빈소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빈소 안에 펼쳐져 있는 광경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영정사진 속 고인은 분명 제가 인사드렸던 장모님이 맞는데 그 앞에서 검은 상복을 차려입고 상주 자리에 떡하니 서 있는 건 처음 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헌데 제가 입을 떡 벌린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아내가 그 남자 곁에 바싹 붙어서서 어깨에 기댄 채 흐느끼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그 남자가 정말 제 아내의 남편이라도 되는 것처럼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저는 도무지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조문을 마치고 나오던 중년 부인 둘이 안타까운 얼굴로 주고받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유, 그리 딸을 고생시키더니 갈 땐 갑자기 떠나네. 그래도 사위가 듬직해서 다행이야. 장모 가시는 길을 저렇게 든든하게 지키고 병원비도 다 사위가 냈다며? 그러자 상대가 맞장구를 치더군요. 그러게 말이야. 사위가 임종도 지키고 장례 절차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겼다잖아. 서희가 외동딸이라 걱정했는데 그래도 의지할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지 뭐.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사위라니. 저 남자가 사위라니. 멀쩡히 진짜 사위인 제가 버젓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낯선 남자를 장모님의 사위로, 제 아내의 남편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속이 메스꺼워 혼났습니다. 맘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죠. 엄연히 사위는 저라고, 고인의 딸은 제 아내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러지 못했어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한 발짝도 떼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때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분명히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지금 무조건 뛰어들어간다고 해결되는 게 있을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를 먼저 알아봐야 발뺌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동안 직장 생활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제 본능이 그렇게 속삭였어요. 분에 못 이겨 소리부터 질렀다가는 저들이 발뺌하거나 도리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빈소 안의 광경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상조 자리에 선 낯선 남자, 그 곁에 기대어 오는 아내, 그리고 입구에 세워진 그 안내판까지 모조리 찍어놨죠.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사진이 제대로 찍혔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와중에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들이 이어지더군요. 아내가 그 남자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문객을 함께 맞이했고, 친지로 보이는 어떤 사람은 그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기도 했어요. 누가 봐도 의심할 것 없는 보통의 부부 같아 보였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된 아내가 제가 출장 간 사이에 다른 남자를 장모님 빈소에 사위로 세우고 장례를 치르고 있다니,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죠. 차라리 악몽이라면 어서 깨어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았다 떠도 눈앞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비틀거리며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의문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죠. 저 남자는 도대체 누구지? 왜 나를 빼고 저 남자랑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야? 빈소를 차리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겠다던 말은 결국 내가 장례식에 못 오게 하려는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니 그동안 행복하다고 믿었던 몇 달의 신혼생활이 다 뭐였는지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저희 어머니가 결혼 전에 하셨던 당부가 귓가에 또렷이 되살아나더군요. 사람 일이라는 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살아보면 못 보던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법이니까. 그제야 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어쩌면 전부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작정 따지고 들었다가 아내가 그럴듯한 변명이라도 늘어놓으면 저는 또 마음 약하게 넘어가 버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마음을 독하게 먹기로 작정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절대 내색하지 않겠다고요. 그런 결심을 하며 병원을 나선 저는 곧장 인터넷을 검색해 평이 좋은 흥신소 한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빈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내밀며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제 아내를 좀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제 아내와 무슨 관계인지 전부 알아봐 주세요. 흥신소 직원은 사진과 제 굳은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사진 보니 상황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네요. 결혼은 언제 하셨다고요? 반년 전에요. 만난 지 석 달 만에 했습니다. 제 대답에 직원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무척 빨리 결혼하셨네요. 실례지만 결혼 전에 사모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나요? 너무 짧게 만나서 그냥 본인이 해준 일반적인 것 말고는 많이 아는 게 없습니다. 워낙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라 의심할 생각을 못했죠.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너무 답답하네요. 어떻게 좀 빨리 알아봐 주실 수 없을까요? 네, 지금 진행하는 일들을 다 미뤄두고 일단 이 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빠르면 하루 이틀 안에 상당 부분을 알아낼 수 있으니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소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빈소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상복을 입은 남자의 얼굴과 그 남자에게 기대어 울던 아내의 모습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곱씹을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분이 차올라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했어요. 신혼집 문 앞에 다다라서는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기로 가득했던 그 집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그동안 아내가 정성껏 차려주던 밥상도 다정하게 웃던 얼굴도 전부 거짓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한 채 흥신소의 연락만 기다렸어요.
빈소에서 본 그 장면이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올라 도무지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떤 진실이든 차라리 빨리 알아버리는 게 지옥 같은 기다림보단 낫겠다 싶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바로 다음 날 흥신소 직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무소로 와달라는 말에 저는 입은 옷 그대로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책상 앞에 앉자 직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는 되신 거죠? 그 말에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떤 일이든 차라리 빨리 알고 싶네요. 그런 제 말에 직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하더군요. 부인은 결혼 전에 5년을 동거해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민소에서 상주 노릇을 하던 그 남자가 사실혼 관계의 남자가 맞고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안 돼 있지만 부부나 다름없이 살아온 사이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어요. 고작 아내의 불륜이나 과거 사귀던 남자친구가 아닐까 의심했던 저는 5년의 사실혼이라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기 한참 전부터 그 남자는 아내 곁에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5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저랑 결혼하기 전에도 그 남자랑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까? 네. 부인의 초본 주소를 확인해서 동네를 돌아보고 주민들 진술도 다 받아뒀습니다. 두 사람을 오래된 부부로 알고 있더군요.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지만 이어지는 직원의 말이 그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선뜻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아 멍한 얼굴로 되물었어요. 뭐요? 아이요? 아니 그게 무슨... 그 아이에 대해서도 더 알아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급하다고 하셔서 먼저 알아본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허공에 대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돌이 지난 아이가 있다니. 그렇다면 아내는 저와 만나기 불과 얼마 전에 아이를 낳은 몸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직전까지, 아니 어쩌면 결혼한 뒤에도 그 남자, 그 아이와 함께 다른 살림을 꾸려왔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 순간 신혼집을 둘러보며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자던 제 말에 눈물을 글썽이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치가 떨렸습니다. 그때 아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행복해하던 그 모습조차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직원은 제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더군요. 원래 가난하게 시작한 처지인데 그 남자가 1년쯤 전에 다니던 직장까지 잃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아이 분유값에 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이 안 되니까 부인이 애 낳고 얼마 안 된 몸으로도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된 거죠. 평일 격리에 주말 카페 알바까지요. 부인을 처음 만난 그 카페가 바로 그 시기에 일하던 곳이고요. 물론 회사에서도 카페에서도 부인이 애까지 낳은 여자라는 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니 그동안 제가 품었던 모든 의문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아내가 늘 늦게 들어오던 것도 자주 집을 비우던 것도 전부 친정엄마 병원 때문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동안 두 집 살림을 오가느라 바빴던 게 확실했어요. 한쪽에는 저라는 남편이 있는 좋은 아파트, 다른 한쪽에는 실직한 남자와 갓난아기가 있는 살림. 그 두 집을 부지런히 오가며 살아왔던 거예요. 같이 병원에 가자던 저를 한사코 말렸던 것도 어쩌면 또 다른 남편의 존재를 들킬까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아내를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사람이라 여겼던 저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난 뭐였던 거지? 왜 다른 남자랑 살면서 애까지 낳은 여자가 나랑 결혼식을 올린 거야? 그때 사실혼 남자가 실직해 돈이 궁했다던 흥신소 직원의 말이 떠올랐어요. 돈 때문에? 난 그냥 돈줄에 불과했던 건가?
생각하면 할수록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매달 송금한 병원비도, 살림에 쓰라고 넉넉히 쥐어준 생활비도 그 남자와 아이를 먹여 살리는 데 쓰였을 거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흥신소 직원에게 얼른 인사하고 돌아서서 곧장 장례식장으로 차를 몰았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감당하기 힘든 분노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칠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발인을 하루 앞둔 빈소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일 수 있었느냐고 아내의 얼굴을 마주보고 직접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빈소는 제가 본 첫날의 모습과 같았어요. 그 남자가 상주 자리에 서 있었고 아내는 곁에서 조문객을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저를 발견한 아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영정사진이 놓인 제사상을 그대로 밀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란하게 쏟아지는 소리에 빈소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죠. 하지만 이미 눈이 돌아버린 저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제 자리를 빼앗고 상주 노릇하는 남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네가 뭔데 여기서 사위 행세를 해? 이 사람 남편은 나야. 이게 다 뭐하는 짓이냐고?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빈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더군요. 그런데 남자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당황하며 저를 밀쳐내더라고요. 아니 당신 뭐야? 누군데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행패야? 서희야, 왜 그렇게 보고만 있어? 당장 경찰 불러.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뭐? 경찰? 남의 장례식? 그래, 당장 불러. 어디 누가 문제인지 보자고. 이분은 내 장모님이고 저 여잔 내 마누라야. 너야말로 아무 상관없는 인간이 왜 사위 행세를 하고 있어? 뻔뻔하게. 제 말에 그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웅성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장례식장 직원이 놀라 달려왔어요. 그때 온몸을 덜덜 떨고 있던 아내가 달려와 매달리며 소리쳤습니다. 자기야, 이러지 마. 제발. 사람들 다 보잖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던 저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아내를 노려봤어요. 자기? 지금 그 입으로 나한테 자기라고 했어? 너 이 남자랑 5년을 살고 애까지 있다며? 그러고도 나랑 결혼을 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언제까지 날 속일 생각이었던 거냐고? 제 입에서 5년과 아이라는 말이 튀어나오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을 보인 건 아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한테 멱살을 잡힌 채 멍하니 있던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아내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희야,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결혼이라니, 누가 결혼을 해? 설마 너를 말하는 건 아니지? 그러자 아내는 그 남자 앞에서도 쩔쩔매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게 내가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남자는 기다리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너 돈 벌려고 취직한 거 아니었어? 구미에 있는 공장에 일하러 다닌다고 했잖아. 그 순간 전 알아챘습니다. 그 남자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요. 어쩌면 자기 혼자 빠져나가고 싶어 완벽한 연기를 벌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조금 전 흥신소에서 아내의 과거를 알고 기겁하며 배신감에 치를 떨던 그 모습이 남자에게서도 똑같이 보였거든요. 자기 애까지 낳은 여자를 돈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만들고 이용해 먹은 뻔뻔한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남자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더는 둘러댈 수도 변명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아내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나도 기댈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야. 엄마 병원비는 언제까지 내야 할지 끝도 모르겠고 애는 태어났는데 돈은 없고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나도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 말을 듣는데 분노보다는 헛웃음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기댈 사람이 필요했다니. 그 한마디로 지난 반년의 거짓이 다 덮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었어요. 조문객이 다 지켜보는 빈소 한가운데서 저는 무릎 꿇고 우는 아내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온몸으로 울었다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세상이 무너진 듯 막막하기만 하더군요. 결국 그날 전 그대로 빈소를 나와버렸습니다. 더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다 한들 무릎 꿇은 아내를 더 다그친데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오르는 분을 억누르며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굳혔어요. 한번 뒤통수 맞았다고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뭐부터 잘못된 건지 하나하나 바로잡고 다시 내 인생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절차를 밟아 나가던 중 흥신소에서 추가로 알아본 사실 하나를 더 전해 들었습니다. 바로 아내와 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문제였어요. 확인 결과 아내가 또 한 번 절 경악하게 만들 일을 벌였더라고요. 아내가 그 아이를 제 자식으로 몰래 출생신고해뒀던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그 남자와의 혼인신고를 미루던 아내가 바로 그 점을 이용해 저를 또 기만했더군요. 아이의 출생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저와 결혼하고 나서 애를 제 아이로 신고해버린 거죠. 그동안 등본 떼볼 일이 없던 저는 결혼하고 반년이 넘도록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서둘러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제 친자가 아님을 밝히는 법적 절차부터 진행했어요. 아내는 그런 저에게 찾아와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자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엄마 장례만 치르고 그 사람이랑 다 정리하려고 했어. 그리고 당신한테 정말 잘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도 당신 앞으로 올려둔 거야. 당신한테 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받아서 한 가족으로 살고 싶어서. 그 말이 저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너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남의 자식을 내 호적에 몰래 올려놓고 터진 입이라고 그런 소리가 나와? 넌 양심이라는 것도 없냐? 너한테 뭐든 다 해준다고 날 진짜 호구로 생각한 거야? 자기야,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이제 정말 감추는 거 없어. 내가 평생 살면서 지금 잘못한 거 다 갚을게. 갚아? 무슨 소로 갚아? 어떻게 갚을 건데? 네가 나한테 돈만 뜯어간 건 줄 알아? 사람 마음을 통째로 짓밟아 놓고 그걸 어떻게 갚겠다는 거냐고! 저는 매몰차게 여자를 내친 뒤 사기 결혼과 혼인을 빌미로 한 재산 편취, 친자를 허위로 신고한 일까지 모두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어요. 여자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결혼식에 알바생까지 동원해 고의로 저를 속인 점과 그동안 제가 송금한 돈이 남자와 아이의 생활비로 쓰였다는 점이 인정됐죠. 당연히 결혼 또한 취소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 때문에 무너진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내의 사실혼 남자, 그 사람 역시 아내의 결혼도 아이를 제 앞으로 신고한 사실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실직한 자신을 대신해 아내가 구미 공장에 취직해 기숙사 생활하며 돈을 번다는 말과 주중에 휴가를 내 다니러 온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빈소에서 모든 진실을 쏟아낸 그 자리에서 그 남자도 비로소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날 그 남자가 아내에게 내뱉던 말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네가 사람이냐? 애 엄마란 인간이 돈 때문에 다른 남자랑 결혼한 것도 모자라 우리 애를 다른 남자 자식으로 올려? 그래, 내가 못나서 네가 혼인신고 미룬다는 건 알고 있었어. 하지만 어떻게 그런 짓까지... 그래놓고 거기서 받아온 돈으로 우리 생활비를 한 거야? 너 사람을 도대체 어디까지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더는 그 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애도 볼 생각하지 말고. 넌 엄마 자격도 없어.
그러더니 결국 애를 데리고 어딘가로 떠나버렸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내는 두 남자에게 모두 버림받고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이마저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 뒤로도 아내는 뻑하면 저에게 찾아와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까지 돌아가셨는데 애도 못 보고 욕심부리다 다 잃었어. 나 이제 정말 혼자라고. 제발 나 좀 용서해줘. 하지만 전 그런 아내가 불쌍하긴커녕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아내에게 저한테서 가져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벌였고, 아내는 그 돈 때문에 결혼 전보다 더 힘들고 비참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이번엔 낮에 하는 일에 야간 알바, 주간 알바까지 3가지 일을 떠안는 처지가 된 겁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고 스스로 헤쳐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똘똘 뭉친 삶을 선택했다가 결국 더 고된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전부 스스로가 뿌린 씨앗이었으니까요. 그런 일이 있고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제 고집대로 했다가 쓴맛을 제대로 보게 됐지만, 그 또한 긴 인생의 걸음이 되어 제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으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부디 이런 저에게 따뜻한 조언의 말씀 한마디씩 남겨주시길 빌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